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석입니다. 오늘 또 제가 발을 좀 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리 당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누가 말까요? 바로 정치개혁 모임을 하겠다는 국회의원 121명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한다면 인민재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든 이 초당적인 정치개혁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참 개헌 얘기를 하던 이 김진표 국회의장에다가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요사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모였습니다. 다 모인 겁니다. 이 모임에 가입을 한 의원들은 121명. 언론은 여야의 주류인 친윤과 친명계는 대부분 빠졌다고 썼습니다. 그래도 정진석과 이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잘 수렴한다는 말 자체가 솔직히 포장을 한 것, 화장을 한 것이자 분식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가령 A당과 B당의 지지도가 60대 40이라면 의원 숫자도 거기에 수렴해서 60대 40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처럼 보이지만 대개 문명국의 선거는 다수대표제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는 자가 당선되는 제도 말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로버트 딜 교수가 쓴 데모크라시 그 책에 이 선거구제에 관한 아주 작은 소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민주정은 내각제를 하는 나라도 대부분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개혁 모임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죠. 무슨 이유였을까요? 기존 정치인이 100번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제는 대부분 나눠먹기로 귀결됩니다. 지역 감정을 타파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거 이 중대 선거구제를 시행한 것도 결국 나눠먹기로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은 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보다 더 높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차제에 비례대표를 표시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비례대표제 정말 반대합니다. 누구는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것이 선진민주정으로 가는 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이건 선진민주정과는 아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원류 대통령제 국가 미국에서 보듯이 비례대표는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각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보스가 등장하고 개파가 만들어져서 정쟁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치개혁을 한답시고 모인 121명이 제발 정치학 공부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임은 왜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재적의원의 40%가 넘는 숫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선 41명이 참여했지만 이른바 권장이윤,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부부 동반해서 밥을 먹은 권장이윤, 바로 이너스컬 멤버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는 빠졌습니다. 민주당도 70명 가운데 친명계에서는 서영교, 박주민, 그리고 장경태, 김성훈 등이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긴다 해도 실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뜻을 펼 수 있는 시간은 2년 남짓일 겁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요사이 언론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제1공단 공원화 계획, 이것을 MB의 바로 청계천 사업과 3일 고가도를 뜯어내고 청계천을 물을 흐르는 곳으로 만든 이 MB의 거대한 사업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그걸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을 했다면 그들이 소원대로 민간 개발을 허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을 했으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부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까지 공익환수로 포장하여 대장동 개발을 당군들의 최대 공익환수 5,503억이나 되는 공익환수라고 이 자신의 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의심대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를 해서 민간업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 만약에 자신의 정치자금까지 만들었다면 지금 검찰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대장동을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했다고 지금까지 자랑을 해왔죠. 사실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재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이었습니다. 유동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유동규는 30일 어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이재명의 이름은 함부로 거론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진상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재명 측이 대장동 수익 중에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민간업자들한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랬다면 저는 이 대표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만약 몰랐다면 왜 의혹 제기가 없었겠나. 성남시에서 재검토 지시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이재명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모든 것은 이재명이 지금 다 관장에 있어 일사천리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들통이 나면 또 다른 말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 유동규는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누굴 욕하거나 탈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실체적 진실을 말할 뿐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 의지대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진실만을 얘기할 뿐이다. 이런 주장이죠. 한편 유동규는 이틀 전 그러니까 30일 재판에서 정민용이 했던 말 2021년 2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이 유동규를 만나서 무언가를 받아갔다. 그리고 유원홀딩스는 정민용이하고 유동규가 함께 만든 사무실인데 거기에 김용이 찾아와서 유동규에게 무언가를 받아갔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김용은 유동규에게서 7천만 원 돈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입도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걸까요? 김승태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전달한 돈의 액수를 800만 달러라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목적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이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승태가 북측에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배경을 추궁해 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800만 달러로 300만 달러가 더 는 겁니다. 300만 달러가 추가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쓰였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수사팀은 김승태가 2019년 5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같은 해 1월 달에 200만 달러 그리고 11월 달에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은 같은 해 4월에 3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건네간 정황을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00만 달러, 그 300만 달러는 무슨 돈인가 하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승태는 최근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진술을 해온 그리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대북 송금위에 대해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는 2019년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며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해 10월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를 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 측은 이 상반기에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억 원을 대신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승태가 이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은 2018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발표하면서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함께 밝힌 바가 있죠. 실제로 이듬해인 2019년 5월 경기도는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여기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위원장이 김영철이죠. 북측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했는데 김승태가 이 방북의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김승태는 북한과의 거래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김승태는 이재명과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한 종전의 주장도 뒤집었습니다. 2019년 1월 16일부터 19일 그 나흘간 김승태는 북한 광물 사건 등을 따내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안부수 아테이비라는 곳 회장이죠. 안부수 등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북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김승태 등은 17일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김승태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승태에게서 이때 이재명과 통화할 때 이재명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재명과 김승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화도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재명은 1월 13일 유튜브 이재명이라는 데서 도대체 저는 김승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승태 역시 1월 17일 방콕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취재진에게 이재명과 전화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1월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이 김승태 전화를 바꾸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참 교묘한 이 말 바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교묘한 설계라고 할까요? 어떻든 김승태는 2019년 북한 측이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승태는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아까 말한 안부수가 회장인 단체입니다. 이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회에서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현 국가보위성입니다. 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이호남. 이 자리에서 김승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호남이 방북하려면 벤치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승태는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300만 달러로 하자고 했고 리호남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호남은 영화 공작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하는군요. 어떻든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재명 측은 이재명과 김승태가 통화한 사실조차 명확히 기억나지 않은 일로 치부합니다. 술 먹다가 바꾼 전화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정도죠. 지인이 전화를 바꿔주는 것은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승태가 2019년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던 것은 이재명 방북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이화영을 통해 북한 측에 자금이 건너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은 2019년 5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그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을 지휘를 한 전직 정찰총국장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김승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이재명 방북에 협조해달라며 300만 달러 제공을 약속하고 이후에 그 돈을 북측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2018년 후반기부터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한 배경에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에 박원순과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과 강원도지사 최문수는 방북 명단에 넣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쏙 뺐습니다. 그 직후인 2018년 10월 당시에 이화영이 2차례 방북하면서 경기도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이후에 이화영이 김승태에게 경기도 대북사업 경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상방으로부터 3억 2천만 원 상당의 정시자금과 그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태협 안부수라는 자도 당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을 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교류 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안부수는 2019년 3월 경기도의 대북 사업 보조금 7억 6,200여만 원과 상방울 등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4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부수는 또 2021년 7월부터 아태입 임원과 회원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선 당선을 위한 비공식 조직을 만든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1월 30일 김승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던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그는 기자들에게 제법 농담까지 했습니다.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겁니다. 과연 그것이 검찰과 김승태가 만든 창작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이제 입을 연 이상 이재명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편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날, 가고 싶은 시간에 가겠죠. 지난번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은 전날 다시 검찰에 가겠다면서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정의는 정반대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참 재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승패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볼지도 몰랐습니다. 브레이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피레네 산맥 이쪽의 정예가 저쪽에서는 부정예가 된다.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재명과 조폭 김성태는 모르는 사이라더니 서로 모친상 때 측근들이 대리 조문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5월 김성태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모가 조문을 갔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3월 이재명의 모친상에는 김성태의 측근인 박용철 부회장이 조문했습니다. 바빠서 대리 조문을 한 걸까요? 아니면 관계를 숨길 필요가 있어서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이 결선 투표를 가정을 한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창간 기념이라고 하더군요. 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60.5%로 37.1%의 김기현을 23.4%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100% 당원 투표로 3월 8일 치러질 만큼 사실 이 여론조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윤심으로 질주하던 김기현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흐름입니다. 왜 이렇게 급진직하로 추락한 걸까요? 그만큼 나경원이 낙마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벌인 노골적인 공격은 김기현에게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보수주의, 범자유주의 진영의 정체성을 따진다면 반대편에서 넘어온 안철수보다는 김기현이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보수의 외인을 넓히려면 안철수는 김기현보다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